정권 그냥 무너질 거라고.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대단합니다. 7월 초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게이오대 정치학 이명찬 박사가 이렇게 다급하게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각은 새벽 6시 30분. 여기 도쿄 시부야구 마트에서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새벽부터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줄 서 있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으로 제 채널에 힘을 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말도 안 돼. 뭐야, 오늘 무슨 날이야? 이건 마치 코로나 시절 마스크 사러 줄 서던 그 악몽 같은 풍경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마가와 카이예요. 도쿄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17살 여고생입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일본이 세계 최강이야 외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된 건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날 아침 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깨웠어요. 마트에 도착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내가 최근 몰랐던 쌀 이슈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이게 2025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었고 엄마와 전 1시간 30분을 기다려 겨우 들어갔죠. 하지만 매장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건 고작 쌀 2kg 한 봉지뿐이었어요. 1인당 구매 제한이 걸려 있었어요. 평소 5kg씩 사던 쌀을 2kg만요. 더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작년엔 5kg에 2,000엔이었는데 지금은 3,800엔이야. 거의 2배였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말이에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세계 최강 일본의 모습인가? 2025년의 선진국에서 쌀 때문에 줄 서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 저녁 더 어이없는 뉴스를 봤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당당히 말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쌀을 구매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 쌀을 사고 있는데 쌀 정책 담당 장관이 쌀을 사본 적이 없다니. 아버지가 신문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게 나라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 밤 인터넷을 뒤져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본의 쌀 유통구조가 완전히 카르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농협, 농수산성, 자민당 정치인들이 삼각구조를 이루며 서로의 이익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쌀값이 오를수록 이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죠. 이른바 이익 나눔 동아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쌀값을 내릴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비교를 위해 최근 다녀온 한국 상황을 찾아봤거든요. 한국은 쌀값 급등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까 궁금했어요. 검색 결과는 와,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은 즉시 정부가 비축미를 풀고 긴급 수입을 통해 안정화를 꾀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게다가 국정감사를 통해 담당 장관이 국민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차이구나. 한국에서는 국민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2달 전 한국 수학여행에서 목격했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한국인이었다는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본의 이런 경제 상황에서 서울대 진학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아빠와 할아버지와 저녁 식사 시간에 나누던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하고 한국은 미개하다는 그 뿌리 깊은 선입견의 잔재는 쉽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과연 일본이 정말 한국보다 못한 걸까?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을 동경하면서도 일본이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은 건가? 혼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가니 상황은 어제보다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임시로 급식을 중단하고 브런치가 나왔어요. 뭣도 모르는 친구들은 이쁜 빵과 과일 팬케이크가 나와 좋아했지만 저는 이제 이게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학교에서 충격적인 공지가 내려왔어요. 당분간 급식에서 쌀밥 대신 빵이 제공됩니다. 담임 선생님은 일시적 조치라고 하셨지만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었죠.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점심시간 친구 유리가 도시락을 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우리 집도 쌀 구하기 힘들어서 빵 도시락이야. 다른 친구 사토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은 아예 라면으로 때우고 있어.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 학생들이 쌀을 못 먹어서 빵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설상가상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선생님들의 대화였어요. 복도를 지나다 들었는데 요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비상급식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비상급식이요? 이게 2025년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본 정부가 급한 불끄기에 나선 거예요. 유럽에서 밀가루를 긴급 수입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폴란드였을까요? 기존 주요 공급처였던 프랑스에서 문제가 발생했대요. 일본 식빵과 국수 제조 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였죠. 결국 일본은 폴란드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폴란드는 2023년에만 5,900만 달러 규모의 밀가루를 수출한 이후의 밀 강국이었습니다. 연간 230만 톤의 밀을 수출하는 거대한 농업 국가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동안 폴란드가 일본 시장 진출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었다는 점이에요. 일본의 보수적인 식품 기준과 프랑스산에 밀려 번번이 좌절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일본이 먼저 요청한 거였어요. 폴란드 언론은 우리가 프랑스를 이겼다며 흥분했고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 밀은 세계 최고라며 땡큐 재팬이라 언급했죠. 한 일본 기자가 묘사한 투스크 총리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딱 봐도 이 맛에 무역한다는 표정이었다고 말이에요. 세계 최강이라던 일본이 폴란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한 정치인의 등장이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그동안 얼굴만 멀쩡한 빈 깡통이라는 평을 받던 그 정치인이 농수산성 장관에 임명됐어요. 첫 뉴스를 봤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아예 코웃음을 치셨죠. 쟤는 머리는 텅텅 비어 있어. 정말 그랬거든요. 신지로는 그동안 정치적 성과라고는 거의 없었고 외모로만 주목받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취임 첫날 신지로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쌀값을 2,000엔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현재 3,800엔 하던 쌀을 2,000엔으로 거의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온 나라가 들썩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존 농업 카르텔이 그냥 놔둘 리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신지로는 정말로 실행에 옮겼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정부 비축미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푸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7단계의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이걸 완전히 우회한 거죠. 그리고 라쿠텐, 아마존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맺었어요. 중간 유통업체들을 완전히 빼버린 거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2주 만에 3,800엔에서 3,200엔으로 한 달 후에는 2,800엔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신지로는 더 과감한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미국, 태국에서 쌀을 긴급 수입하겠습니다. 이때 정말 난리가 났어요.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났고 농민들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지로는 밀어붙였어요. 국민들이 굶고 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 사람이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더 놀라운 건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신지로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80%를 넘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진짜 변화를 원하고 있었구나. 기존 시스템에 지쳐 있었구나.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신지로의 정책이 성공하면서 일본 언론들이 주목한 게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농업 정책이었습니다. 신지로가 벤치마킹한 게 바로 한국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한국은 쌀값 급등 시 즉시 정부가 나서서 안정화에 나선다고 했어요. 비축미를 방출하고 긴급 수입,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까지 신지로가 한 모든 일들을 한국은 이미 시스템화해놓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었어요. 일본이 아직도 전통 농법에 의존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첨단 기술로 생산성을 혁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 정책 결정 과정까지 말이에요. 신지로도 이걸 인정했어요. 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농정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거예요. 일본 정치인이 한국을 배우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다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신지로의 개혁이 성공하고
국민들이 지지한다면 자민당이 다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한다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였죠. 지금이 정말 일본 정치의 갈림길인 거예요. 저는 17살이라 아직 선거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이 변화를 지켜보고 있어요. 시부야에서 열린 청년 집회도 구경했거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카르텔을 해체하라. 진짜 민주주의를 원한다. 2달 전 한국에서 본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위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거침없이 의견을 표현하던 그 모습들 말이에요. 지금 일본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신지로의 개혁으로 쌀값은 실제로 2,300엔까지 떨어졌어요. 마트에서 줄 서는 사람들도 사라졌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어머니와 저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카이야, 이제 알겠지? 나라의 진짜 힘은 시민에게서 나온다는 걸. 그때 저는 마침내 인정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나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배워야 할 점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더 나은 일본을 만들자. 이제 저의 꿈은 더욱 구체적이 되었어요. 서울대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 대응 시스템, 시민 참여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한국은 IMF 위기를 겪으면서도 다시 일어났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일본도 그런 변화가 필요해요. 10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신지로 같은 정치인이 나타났고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한국 드라마를 보세요. 저도 함께 보면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함께 보기 시작하셨거든요. 한국 정치 드라마가 현실적이네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쌀 한 톨이 저를 이렇게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자부심은 맹목적인 우월감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더 나아지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내년에 18세가 되면 저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때는 진짜 변화를 위해 제 한 표를 행사하고 싶어요. 언젠가 저는 신지로처럼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본에 가져와서 두 나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단 꿈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타마가와 카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한 나라의 쌀 한 톨이 얼마나 큰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이번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작은 계기로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사연을 전하며 느낀 점은 때로는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본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야 비로소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일본이란 나라가 겪고 있는 변화 속에서 진정한 성장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균열이 가고 있었던 일본.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명의 고등학생으로서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쌀을 사기 위해 줄 서는 사람들, 무능한 정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사람들. 그 모두가 저에게 진짜 용기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이 작은 쌀 위기 하나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국민,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엄마와 나눈 대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배운 교훈은 저라는 사람을 바꾸었고 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밝혀주었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우리 사회도 우리 미래도 결국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이 여정이 계속되길 바란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와 진실을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사지기 소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